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4장, 5장에 걸쳐서, 그죠?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근본이 되는 자료형에 대해서 물론 강제 캐스팅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자열 상수, 실수형 상수, 정수형 상수, 또 아울러 진법 변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갈수록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근간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우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6장에서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오퍼레이터도 우리가 연산자도 우리가 수학을 배우시든 뭐 산수를 배우시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에서도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비교 연산, 더 나아가서 비트 연산, 뭐 쉬프트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상당히 출제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실 때 연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금액이 들어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연산자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연산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그리고 뭐 나머지 구하는 뭐 등등 이러한 연산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 간에 비트 연산하는 거나 아니면 쉬프트 연산을 또 어떻게 하는지, 뭐 그리고 뭐 비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따져본다면 다른 장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로 저는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6장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자를 배우기 앞서서 수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express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expression이라는 것은 무엇을 뭐 표식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 expression이란 계산에 필요한 피연산자와 연산자가 결합된 형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그림부터 좀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전부 다 정수형 상수예요. 그죠? 정수형 상수인데 여기 중간에 오퍼레이터, 즉 연산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연산자 양옆에 있는 얘들을 우리는 뭡니까? 피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오퍼랜드. 그래서 오퍼레이터, 오퍼랜드,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T 용어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따실 때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next expression is 맞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expression이라든지 operator 그리고 operan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퍼랜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 그죠?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항 연산자 두이자를 써서 한문에 두이자를 써서 두 개의 오퍼랜드를 들고 있다고 해서 얘는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항 연산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라는 기호는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정수형 상수를 이렇게 선언했다. 그럼 얘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오퍼랜드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서 숫자 하나만으로도 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오퍼랜드가 하나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식을 의미하죠.
아니면 반대로 생략되어지지 말아야 될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역시 오퍼랜드가 한 개 있어요. 그죠? 맞나요? 오퍼랜드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항 연산자, 즉 하나만 있다. 오퍼랜드가 하나만 있다. 피연산자가 오로지 하나가 있으면 단항, 피연산자가 두 개 있으면 이항, 피연산자가 세 개 있으면 삼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퍼랜드하고 오퍼레이터를 합쳐놓은 식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수식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연산자와 연산자가 결합된 식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수식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우리가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넓은 범위에서. 예, 근데 그 수식을 뜯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정식을 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수식이 이렇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어떤 게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즉 계산 방법과 그리고 규칙을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맞죠? 숫자나 문자죠. 이건 특수문자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한 것이고 피연산자는 연산이 수행할 때 대상이 되는 숫자나 문자를 의미한다. 그죠? 우리가 문자끼리도 이렇게 연산이 되잖아요. A 플러스 5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되듯이 이와 같이 숫자나 문자를 의미하고 연산자 오퍼레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거는 퍼센트 나머지 구하는 거고 이건 몫을 구하는 것이죠. 예. 등과 같이 피연산자 사이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부호 이거를 우리는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알겠죠? 오퍼랜드는 피연산자, 즉 연산을 당하는 쪽이고요. 오퍼레이터는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가 수식에서는 주체가 물론 구성원 인자에서 따져보면 오퍼랜드, 오퍼레이터가 나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오퍼레이터가 되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에서 이미 봤지만 숫자 1, 2, 3과 8은 당연히 피연산자, 오퍼랜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위치한 플러스는 두 수를 어떻게 해라?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더해라는 거예요. 그죠? 더하는 연산자이다. 모든 수식은 연산의 결과값을 가지게 되며 상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수형 상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메모리 공간에 할당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변수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상수 또는 변수를 이용하여 연산을 처리한다. 그죠? 예. 처음에 등장한 컴퓨터는 단순 수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의 정밀한 수치가 필요한 계산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식보다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한 개를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겨난 기원, 뭐 그럴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예, 도대체 뭘까요? 사람을 편리하게 해줘서? 아니, 그리고 뭐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져봅니다. 프로그래밍이 왜 생겨났을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뭐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뭐 라는 답변과 뭐
기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야기와는 약간은 그래도 현재 추세로 보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태어난 계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자 퀴즈입니다. 퀴즈. 예.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났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왜 전쟁일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수치 계산에 제일 처음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 물론 진공관 PC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공관으로 된 컴퓨터, 그죠? 그런 것들처럼 초반에는 수치 계산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감으로 우리가 포탄이라든지 뭐 수류탄이라든지 수류탄은 뭐 감이겠네요. 아무튼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함포에서 포를 쏜다든지 등등을 할 때 우리가 감으로 쏘는 것과 얼마나 정밀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그 위도, 경도, 뭐, 그리고 떨어진 거리, 각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적들한테 얼마나 정확한 위치 지점에 적들이 있는 적들에게 얼마나 큰 가격을 주고 뭐 사망자나 중상자나 경상자를 많이 입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 생겨난 거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2000년대가 넘고 2011, 1, 20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이 코딩이라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분야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에어컨이나 자동차나 냉장고나 뭐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가 우리가 이제 IT쟁이들, IT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연도가 되죠. 그런데 그 해를 우리가 코딩의 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해. 그래서 2015년 2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상위 몇 프로, 10% 안에 들어가는 경제학자, 뭐,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우리가 2대 8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20%, 그리고 그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80%. 그죠? 그러한 이제 경제 인사계, 그리고 뭐 기타 과학 기술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논다는 뜻이죠. 술 먹고 놀면서 이제 앞으로 사라질 직군이 뭐며, 그리고 생겨날 직군들이 뭐 어떤 것이며,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의 결과를 통계를 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현상. 2015년도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황에서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성견지명을 갖고 있고 역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1, 20%의 인구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잖아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안 하면 못하면 뭐예요? 계속 지금 이제 일자리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IT 쪽은 이제는 일자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물론 아직까지도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이 코딩이라는 자체가 이제 수학능력 시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무조건 코딩 테스트, 기본적인 코딩 테스트는 다 하죠. 그 이유가 바로 프로그래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물론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을 하는 것이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2 제2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1 외국어가 영어라면 이제는 제2 외국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특히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제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일이나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은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빼고 대기업들은 다 그런 부류의 반복적인 작업들은 전부 다 로봇이나 로봇에다가 우리가 머신러닝 기법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끔 설정을 하고 인베디딩을 시켜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 그러면 최소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줄은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작을 했다면 이미 시작이 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죠. 예, 간단한 실례로 1970년에 C 언어가 나왔어요. 근데 C 언어가 지금 뭐예요? 51년이째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대학교 필수 교과목으로. 그죠? 근데 뭐 자바라든지 객체지향 언어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94년도에 나왔으니까 몇 년이에요? 3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들을 배워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뭐 밥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 없겠죠. 물론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그건 앞뒤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 특히 직업전문학교에 오시는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자신들을 직시를 하고 정말 비전공자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 전부 다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자기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미쳐보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나중에 그 제가 맡았던 과정을 수료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취업이 되었다. 그래 사원증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애, 뭐 매달 제가 생일 때 챙겨주는 애 등등 해서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힘들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이쪽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을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쟁 얘기부터 나와가지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해드렸기 때문에 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처음에 등장한 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등장한 거, PC가 등장한 이유는 전쟁 때문에 등장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 분야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죠?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언어의 개념, 그리고 언어에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한 언어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다른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문법과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 뿐이지 대다수가 한 언어를 마스터하고 나면 쥐락펴락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밀한 수치를 필요로 하는 계산에 다양하게 뭐 다 뻗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우주선 발사 각도나 미사일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PC로 돌려보죠. 그죠?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내가 이 값을 던졌을 때 과연 어디에 낙하 지점이 떨어지고 뭐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미사일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전쟁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어난다고 해서 뭐 일어나게 되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국방력이 바로 티가 나죠. 거기에 일조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컴퓨터의 이제 고성능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러한 장비들 무기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수식을 위한 아주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을 하거든요.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객체지향 언어에서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리고 뭐 좀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가 되고 뭐 등등 이러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잘 해두신다면 뒤에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자도 있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논리 연산자와 그리고 값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비교 연산자, 다른 말로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관계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비교 연산자라는 말이 더욱더 익숙하죠. 그래서 비교나 관계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값을 비교하는데 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 값과 이 값과 내 값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크냐, 작냐 이런 뜻에서 관계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뒤에 가면 비트 연산, 쉬프트 연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2의 보수를 나타내서 CPU는 0과 1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가산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빼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산술 연산자도 있고요. 대입 연산자, 이 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고 자, 증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뿔뿔 마이나 마이나 해서 전위 증감, 후위 증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죠.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관계 연산자고요. 그다음 논리 연산자는 and, five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둘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리턴을 해주는 특히 조건문에서 이 논리 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물론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조건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 조건 연산자는 다른 말로 사망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사망 연산자는 뒤에 제가 예제가 있으니 아니 예를 들어 나온 게 있으니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 그리고 주소 참조 이거는 뭐 앰퍼센트죠. 그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 쉬프트 연산은 제가 뺐나요? 아무튼 있는데요. 비트 연산자는 이렇게 이 논리 연산자에 쓰여지는 AND하고 OR을 한 개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항 연산자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비트 연산하는 거예요.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쭉 배워 나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산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식의 결과값은 연산 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하고 곱하기가 있다면 뭐예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이거보다는 그죠? 이게 우선순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막
뭐 비교 연산자보다 뭐 산술 연산자가 뭐 연산 순위가 높다는 등 뭐 이런 복잡한 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뒤에 가서 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아무튼 연산자를 동시에 여러 개 선언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지 이미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순서를 우리는 priority of operation이라고 해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priority of operation, 연산자 우선순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연산자가 동시에 수식에 쓰여져 있다면 어떤 것부터 연산해줘야 될지 우리가 결과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한 것과 1 곱하기 2 플러스 3을 한 것은 결과가 같나요? 이건 얼만데요? 이건 7이잖아요. 그죠? 이건 얼만데요? 이건 6이에요. 6. 맞죠? 이게 먼저 계산이 돼서 6이고 이거 더해서 7이 되는 거고 이거는 1 곱하기 2를 먼저 연산을 해서 2가 되고 이 5군요. 예, 5입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2에서 3을 더하니까 5가 되죠. 맞나요? 예. 이렇게 결과값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우선순위의 것부터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대다수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해 나가는 게 대다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대입 연산자죠. 그리고 산술 연산자는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다음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우선순위와 연산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가 좀 커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죠. 자, 보시다시피 순위가 이렇게 쭉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무조건 함수 호출,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구조체 이런 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지정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뿔뿔과 마이너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증감 기호, 이거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함수 호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연산자에서 연산을 수행할 때, 자, 이게 곱하기를 했고 2를 했다. 1 플러스 2를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놨어요. 그죠? 괄호를 쳐놓으면 어떤 게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렇죠. 괄호죠, 괄호. 괄호에 있는 것은, 괄호를 치는 이유는 괄호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해줘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2를 먼저 하고, 이건 3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거는 결과값은 6이 나오죠. 근데 괄호가 없어요. 이거 그럼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나? 아니, 설명 제대로 했죠. 예. 아무튼 이게 괄호가 없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연산 순위는 얘가 높으니까 이 결과값은 5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를 다 외워야 됩니까? 다 외우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겠죠. 그런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논리 부정이라든지, 그리고 양수, 음수, 부호, 다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소 참조 연산자 아스타리크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타입 퀘스트, 그리고 산술 연산, 그리고 이건 쉬프트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 연산,
그리고 또 이것도 비교 연산인데 무슨 비트 연산자로 제가 해놨군요.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개는 비트 연산자고요. 이건 논리 연산자, 그리고 이거는 대입 연산자와 뭐예요? 혼합 대입 연산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마 연산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고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 낼 때 누군가가 문제를 낼 때 1, 뭐 예를 들어 변수명으로 하죠. x 플러스 2 플러스 y에 y 곱하기 7 뭐 그리고 또 뭐 여기다가 빼기 5 이런 등등으로 문제를 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가독성이 안 좋죠. 물론 이거는 좀 짧은 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가독성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괄호를 치죠. 맞나요? 괄호를 치면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라고 하니 아하 여기 x 값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것도 얼마가 들어갔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러한 수식을 나타낼 때 익스프레션을 포기할 때 항상 괄호를 써주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학생이나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산술 연산자가 높은지 뭐 곱하기가 높은지 플러스가 높은지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괄호를 침으로써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는 대표적인 연산자가 바로 대입 연산자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B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 있다. 그럼 변수 A와 플러스 B를 먼저 1차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B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 연산할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근데 결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맞나요? 이 대입 연산자, 즉 우측에서 좌측으로 되어오는 연산자의 종류가 바로 사망, 그리고 대입 연산자와 혼합 대입, 그리고 콤마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콤마 연산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대입 연산자와 조건 연산자는 많이 쓰니까 어차피 근데 똑같아요. 대입 연산자만 이렇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생각을 갑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괄호를 쓰시면 돼요. 알겠죠? 괄호를 쓰면 그만큼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연산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연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외우셔야 되겠다. 외우십시오. 제가 뭐 외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죠. 외우면 여러분들 외운 사람이 편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태여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마라. 하시다 보면 엉뚱한 결과값이 나오면 이게 뭐가 연산이 잘못됐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표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웬만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뭐 우선순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시고 하는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좀 많은 연산자들이 존재하긴 하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하나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자, 아무튼 보시죠. 자,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 개면 다낭, 오퍼랜드가 하나면 다낭, 오퍼랜드가 두 개면 이항, 오퍼랜드가 세 개면 사망 연산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낭은 아시다시피 오퍼랜드 피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거는 이항과 다낭을 같이 겸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증감하는 또 증감을 의미하는 뿔뿔, 인크리먼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마이너, 디크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감 연산자도 역시 오퍼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뭐 이런 형태로. 요것은 뒤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연산자이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A 플러스 B라면 이거는 오퍼랜드가 두 개죠. 그럼 이때 플러스는 여기에 쓰여지는 플러스는 하나인데 그래서 다항으로도 되고 얘는 이항으로도 가능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항연산자가 되고요. 사망연산자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사망연산자를 나중에 뒤에 가면 조건문, if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래요. 조건하고 물음표 들어오고 여기에 참, 거짓 이렇게 돼서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지금 오퍼랜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사망연산자 혹은 조건연산자라고도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망연산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형태로 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참이면 참에 해당하는 항목을 출력하고 거짓이면 거짓에 해당하는 항목을 출력한다 라는 연산자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제 말로서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사망연산자의 예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연산자의 순서 결과는 자, 이렇게 우리가 될 텐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넘원이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요. 숫자 1. 그리고 얘가 정수 2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지금 1이 2보다 큰가요? 작죠? 그럼 이거는 트루예요, 참이시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false. 그죠? 그러면 얘는 참이 되었을 때 출력하는 값이고 얘는 false일 때 출력하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2라는 값을 max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망연산자입니다. 이 수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값들이 있어서 세 개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망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나중에 실습을 할 거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으로 또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까지 설명드리고 우리가 실습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예, 괜히 그러면 집만 더 빠집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연산자에 대한 내용과 수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퍼랜드가 뭔지 오퍼레이터가 뭔지 그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 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다낭이냐 그죠? 1항이라고도 합니다. 다낭이나 1항이나 그리고 2항이냐 3항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